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가대를 보유한 미국 테너버클 교회, 이곳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눈물까지 흘리고 마는데요. 놀라운 건 그 여성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CNN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한국 가수들에게 미국이 배워야 할 때가 왔다 라고 보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에서 가수의 꿈을 키우는 에밀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은 제 삶의 전부였죠. 처음 미국 명문 음악대학교인 줄리아드에 입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중퇴를 해야만 했죠. 이후 크고 작은 오디션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데모 테이프는 듣지도 않고 반환됐고 오디션장에서는 첫 소절도 부르기 전에 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죠. 그 이후 저는 큰 충격에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저 또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이웃의 권유로 브루클린의 태버너클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성가대의 찬양은 제 영혼을 움직였어요. 첫 예배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죠. 태버너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미상을 6번이나 수상한 성가대는 다양한 음악 그룹과 협연하며 브루클린을 넘어 뉴욕 전체의 자랑이었어요. 저는 매주 성가대 연습을 지켜보며 희망을 되찾아갔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테너, 가정폭력을 겪었던 소프라노, 홈리스였던 베이스. 모두가 음악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영혼의 언어지. 성가대 지휘자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분은 제게 테크닉보다 진심을 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샤워실에서, 그 다음엔 교회 비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작은 카페에서 무대에 섰죠. 매주 일요일 태버너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곳의 성가대는 전통적인 흑인 연가부터 현대적인 편곡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제 음악적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양 음악의 전통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를 찾았죠. 그렇게 태버너클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가던 그 무렵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음악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간간히 들리더니 곧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는 것이 유행이 되었죠. 에밀리, 이 노래 들어봤어? 요즘 핫한 K-팝이야. 교회 청년부 친구 제시카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몇 초 듣다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미안해. 난 이런 음악은 별로야. 솔직히 말해서 제 귀에는 그저 시끄럽고 인위적인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완벽하게 맞춘 안무가 음악의 본질을 가리는 것 같았죠. 브루클린 거리에 늘어선 한인 상점들에서도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카페, 식당, 마트. 어디를 가도 K-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편견이 가득했어요. K-팝은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위적인 상품 같았습니다. 노래보다 외모와 마케팅에 의존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음악이란 아델이나 샘 스미스, 휘트니, 휴스턴처럼 깊은 감성과 진실된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부르는 것이라고 믿었죠. 에밀리, 너무 폐쇄적인 생각 아냐? 룸메이트 제니퍼는 제 편견을 지적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거잖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따로 있어.
가공된 한국 인형들보다는 진짜 뮤지션을 선호해. 그런 저의 태도에 제니퍼는 한숨만 내쉬었죠. 너처럼 음악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다친 마음을 가지다니 정말 아쉽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로비에서 한국에서 오신 교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가수들의 영상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겉으로만 관심을 보이고 속으로는 또 케이팝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어요. 아이돌 노래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한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진정한 음악은 자연스러운 감정과 깊은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완벽한 안무 뒤에 가려진 음악이 아니라 아무런 장치 없이도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순수한 보컬과 진심 어린 가사가 담긴 음악이어야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저에게 한국 음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장르였죠. 교회에서 만난 한인분들의 친절한 권유에도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저 자신은 결코 그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완고하게 거부했던 것이 결국 제 삶을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게시판에 특별한 공지가 올라왔어요.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한국에서 온 특별 초청 가수가 찬양을 부른다는 내용이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온 소양이라는 가수가 이번 주일에 찬양을 이끌 예정이라고 안내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눈을 굴렸어요. 왜 하필 한국 가수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죠.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이 일었어요. 태버너클 교회의 성가대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미상을 여러 번 수상한 뛰어난 연주자들과 가수들이 모인 곳이었죠. 굳이 외부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가수를 초청해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를 망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주일이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서는 그 한국 가수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한인 교인들은 자국 가수의 방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성한 분위기가 K-팝 가수의 등장으로 훼손될까 두려웠어요. 한인 교인분들이 소양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이번엔 다를 거라며 기대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늦게 교회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한국 가수의 공연을 최대한 적게 보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시간에 화장실에 가 있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예배에는 참석해야 했으니까요. 교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친구가 자리를 잡아놓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자리에는 이미 예배 순서지가 놓여 있었어요. 순서지를 살펴보니 특별 찬양 소양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 낯선 가수가 망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 소양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며 한국에서 오신 소양 씨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세계 각국에서 찬양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지만 저만은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 예상했어요. 아마도 평범한 K-팝 스타일의 노래가 이어지겠구나 싶었죠. 소양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차림새, 화려한 의상도 없고 과한 화장도 없었어요. 조용히 성가대를 바라보며 준비를 마쳤죠. 저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프로그램 책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저는 여전히 무관심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 울려 퍼진 첫 음절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마치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소양의 목소리였습니다. 첫 음절부터 달랐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대했던 가볍고 인위적인 케이팝 스타일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듯한 음색이었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소양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영혼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찬송가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익숙한 찬송가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로 듣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곡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듣는 노래 같았죠. 각 가사에 담긴 의미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소양의 목소리에 매료되었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제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기도처럼 영혼을 담은 간절한 고백처럼 느껴졌죠. 소양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소양의 고음은 마치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 음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 희망, 위로, 그리고 깊은 믿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무엇을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 음악, 한국 가수에 대해 그런 편견을 가졌는지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소양의 노래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마지막 음절이 교회 안에 여운으로 남았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립박수가 몇 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교인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감동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부모님을 잃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위로와 감동이었습니다. 소양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화려한 포즈나 과장된 제스처 없이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조차 진정성 있게 느껴졌죠. 이것이 진짜 아티스트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단상에 올라오셨지만 한동안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역시 감동에 목이 메셨던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목격했습니다. 라는 말씀만 간신히 전하셨어요.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에는 소양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한국 음악에 대한 제 편견, 음악의 본질에 대한 생각, 심지어 제 자신의 가수로서의 꿈까지. 단 한 번의 노래로 소양은 제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도록 급했어요. 소양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았죠.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검색창에 소양이라고 입력했어요. 순간 수많은 영상과 기사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죠.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소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저를 압도했어요. 믿을 수 없어. 한 영상에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며 밤새도록 시청했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소양의 레퍼토리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죠.
팝, 발라드, 재즈, 클래식, 크로스오버. 모든 장르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소양에 대한 검색으로 시작됐지만 곧 다른 한국 가수들에게도 관심이 옮겨갔어요. 추천 영상을 따라 클릭하다 보니 거미라는 가수의 영상에 도달했습니다. 첫 음절을 듣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죠. 거미의 파워풀한 고음은 제가 알던 어떤 팝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엔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담담하면서도 깊은 감성은 마치 길 잃은 영혼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음색과 감정 전달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음악들을 모르고 살았지? 새벽이 되도록 저는 한국 음악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전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K-팝 아이돌만 생각했던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가수들의 기술적 완성도였어요. 고음 처리, 호흡 조절, 감정 표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실감했죠. 밤을 새워가며 검색을 계속하던 중 저는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사는 소양이 곧 있을 콘서트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콘서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가 어릴 적부터 동경해온 가수였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볼튼, 서울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 소양 출연 확정.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수와 소양이 같은 무대에 선다니 이건 마치 운명의 신호 같았습니다. 마이클 볼튼은 제가 가수의 꿈을 품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학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저는 그의 곡만 연습했었죠.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공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었어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죠. 한국, 그곳은 제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그 공연을 보러 가야 한다고요. 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제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여권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죠. 다음은 비행기 표였습니다. 저축해놓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아껴둔 비상금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6. 직접 만나러 가야겠다. 에밀리는 곧바로 콘서트 예매에 성공하고 티켓도 예매한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 매우 놀라는 주인공. 공항부터 모든 것이 깔끔하다. 바로 콘서트장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본 소양의 모습에 이번엔 눈물까지 흘린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은 평소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양의 노래를 들은 후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겼죠. 콘서트 티켓 예매 사이트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라인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화면에 예매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소양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노래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말하고 싶었죠. 마이클 볼튼과 소양의 합동 공연 티켓을 손에 넣은 후 한국행 비행기까지 예매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남은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도 배우고 서울 지도도 익혔어요. 밤마다 소양의 다른 공연 영상들을 찾아보며 기대를 키웠죠. 정말 가는 거야? 한국까지. 친구들은 제 결정에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 없는 제가 갑자기 한국행을 결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야만 해. 이건 운명이야. 드디어 출발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설렘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제가 곧 도착할 낯선 나라를 상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흔히 말하는 문화 충격이란 이런 걸까요?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와우!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영어로 소통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죠. 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공항 철도에 탑승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콘서트 장소를 미리 답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국의 전통적인 건물들도 보였죠. 이 조화로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콘서트장은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건물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에서 마이클 볼튼과 소양의 공연을 볼 수 있다니.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내일이면 정말 그들을 볼 수 있겠지? 콘서트장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흥분된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밝았죠. 공연 시작 2시간 전, 저는 이미 콘서트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일찍 와서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관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볼튼이 먼저 무대에 올라 히트곡들을 열창했어요. 어릴 적부터 동경해온 가수의 라이브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소양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보컬리스트 소양입니다. 마이클 볼튼의 소개와 함께 소양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교회에서 봤을 때보다 더 화려한 의상이었지만 그 겸손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소양이 부르기 시작한 첫 음에서부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교회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지만 이번엔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볼튼과의 하모니는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게 뺨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감동, 그리움, 희망, 위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부모님을 잃은 후 느꼈던 공허함을 소양의 목소리가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영혼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예술이었죠. 관객들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절이 콘서트장에 울려 퍼지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폭발적인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양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음악적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좋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소양과 마이클 볼튼의 공연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콘서트장이 거의 비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방금 경험한 감동을 곱씹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 여성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부끄러운 듯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요. 제 서툰 한국어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배운 몇 마디가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태평양을 건너온 이 여행은 단순한 콘서트 관람이 아니었어요. 제 음악적 세계관을 뒤흔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소양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진정한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에 가졌던 편견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소양은 저에게 음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기술이나 장르, 국적이 아닌 진심을 담아 전하는 감정이 바로 음악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당일로 귀국하는 것이었지만 갑자기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음악,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죠. 프론트 데스크에서 비행기 일정을 하루 미루고 서울 시내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가이드는 저를 다양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전통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국립국악원, K-팝 산업의 중심지인 강남, 그리고 작은 재즈 클럽까지. 저는 한국 음악의 다양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재즈 클럽의 한 뮤지션이 물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클래식과 미국 팝만이 제 취향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음악의 국경을 넘어가는 중이에요. 제 대답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통했죠. 그날 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음반 가게를 방문했어요. 소양의 앨범을 비롯해 제가 유튜브에서 발견한 여러 한국 가수들의 음반을 구입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들을 새로운 음악적 친구들이었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소양이라는 가수를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변화했어요.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표면적인 선입견만으로 판단했던 저의 모습이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소양의 목소리를 통해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고 시야는 넓어졌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깊은 감동과 위로는 제 꿈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음악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소양, 그리고 한국에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명문 대학에서 예상치 못한 학생의 질문이 교수와 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 이후 유럽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강의를 들은 저명한 연구학자는 이제는 한국을 인정해야만 할 때라며 강하게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라노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르코 벨리니입니다. 저는 항상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럽의 산업 강국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늘도 저는 강의실에서 유럽 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 산업, 프랑스의 항공 우주 기술, 그리고 우리 이탈리아의 자동차와 패션 산업이야말로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설명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한국에 대해 물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시골 같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감히 우리와 비교하겠다는 건가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산업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소를 띤 웃음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은 고작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패션은 우리 구찌와 프라다를 평생 동경하기나 하겠죠. 자동차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꿈에나 따라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이탈리아는 영원히 한국 같은 나라가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유럽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강의실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 한지수였습니다. 한지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 말을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멈추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감히 학생이, 그것도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감히 교수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우리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라니요. 하지만 한지수는 이미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보여준들 이탈리아의 위상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우리가 수백 년간 쌓아온 산업 유산과 기술력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한지수가 보여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양국의 GDP 성장률 비교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한 수치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탈리아를 크게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한지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고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뒤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회피할 순 없었죠. 한지수에게 계속 설명을 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지수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이것도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도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나름대로 대응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지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사례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2017년 포항 지진 때는 더욱 놀라운 대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후 단 7초 만에 최초 경보가 발령되었고 25초 안에 전국 모든 시민들의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전송되었다는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2009년 라퀼라 지진이 떠올랐습니다. 309명의 사망자와 1,600명의 부상자, 그리고 무려 6만 5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그 처참한 참사를요.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임시 거처 마련까지 한 달 넘게 걸렸고 이재민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 이스키아 섬 산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제 질문에 한지수는 한국의 스마트 기술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국 338개소에 설치된 실시간 지진 감지 센서, 기상청과 통신사, 방송국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 경보 시스템, 그리고 모든 시민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재난 문자까지. 지하철, 고속도로 전광판, TV, 라디오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경보 체계, 방송사마다 다른 재난 정보,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수십 분의 시간.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전국 단위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인 비용이 우리 이탈리아가 한 번의 대형 재난에서 지출한 복구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였죠. 예방이 복구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실제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재산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3년간 한국의 지진 관련 사망자가 0명이라는 통계는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는데 재난 대응 시스템만 봐도 한국이 훨씬 체계적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도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죠.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이탈리아의 시스템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한지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죠.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피해를 완전히 예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의 발전을 게을리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느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지수는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 궤적을 비교한 그래프였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경제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GDP는 이탈리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을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여겼죠.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이탈리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요. 먼저 IT 산업의 혁신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 이탈리아가 전통 산업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IT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휴대폰과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죠. 더 충격적인 건 산업 구조의 변화 속도였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 산업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 왔다고 합니다. 섬유에서 철강으로, 철강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전자산업으로,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에 한지수는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이 세계 1위라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그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죠. 숫자들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 1990년대에는 이탈리아가 한국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니 한국이 우리의 5배를 넘어서고 있었죠. 대학 진학률, 과학기술 인력 비율,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건가요? 한 학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보여준 미래 전망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의 GDP가 이탈리아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라노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이 역사와 전통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이탈리아가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에게 이렇게 크게 뒤처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한지수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혁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들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이탈리아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걱정과 불안이 읽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이탈리아의 경제가 이제는 추월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강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루카 모레티였습니다. 평소 제 강의를 자주 참관하던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동차라고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나라인 우리 이탈리아가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루카, 당신 농담하는 겁니까? 우리는 페라리가 있고 람보르기니가 있지 않습니까? 마세라티도 있고. 하지만 루카 모레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유럽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교수님, 10년 전만 해도 현대와 기아는 우리 유럽 브랜드를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루카 모레티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E-GMP 플랫폼,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 그리고 충격적인 판매량 통계까지.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어 왔는데.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 우리는 수십 년간 해왔던 대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루카 모레티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독자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아직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개조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율주행 기술은 어떻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루카 모레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분야는 더 큰 충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우리 유럽 기업들은 아직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죠. 강의실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자동차야말로 우리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었는데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기술은 어떻습니까? 수소 전기차 같은.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루카 모레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수소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소 전기차를 양산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제품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어서 그는 충격적인 미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이 되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의 모든 자동차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에 완전히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 그룹과 거래하기 위해 한국으로 진출을 타진하고 있어요. 루카 모레티의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로 대표되는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한국을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카 모레티의 충격적인 증언이 끝나고 한지수가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야 우리가 앞선 분야를 보여주겠구나. 우리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들을 보유한 나라이니까요. OECD 학업 성취도 조사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학, 과학, 읽기 영역 모두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묻자 한지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한지수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경쟁,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 주말도 없는 학습 일정.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이탈리아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장을 중시합니다. 제 말에 한지수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창의성 평가와 특허 출원 건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심하다고 창의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적 사고가 발달합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과학에 적용하고 과학 지식을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시기죠. 더 충격적인 건 대학 진학률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죠. 게다가 이공계 전공자의 비율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모든 격차가 설명되는 겁니다. 한지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기술 격차, GDP 성장률의 차이, 혁신 역량의 차이. 모든 것이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과연 건강한 걸까요? 제가 우려를 표하자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세계적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교육 시스템 덕분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인문주의 교육, 자유로운 학풍.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지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평생 교육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자발적인 학습 문화, 은퇴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전 국민의 영어 학습 열기까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한국인들의 신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를 수 있었는지를요. 그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교육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에 있었던 겁니다.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설명하던 한지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충격적인 그래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숫자의 나열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개의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의 점유율은 고작 1%도 채 되지 않았죠.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실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제 질문에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은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ASML의 장비가 없었다면 유럽은 반도체 산업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한지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유럽의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한국은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결정은 무모하다고 평가받았죠. 하지만 그 무모한 결정이 지금의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유럽이 반도체를 포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선택한 거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며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이어서 한지수는 더욱 충격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미세화 수준, 수율, 생산성. 모든 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수의 대답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반도체 한 세대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럽과 한국의 격차는 이미 3세대 이상 벌어졌어요. 게다가 한국은 매년 수십조 원의 추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걸까요? 한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단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와 같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이천과 청주의 거대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죠.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한 개를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최소 30조 원이 넘습니다. 유럽 전체를 합쳐도 이런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라노의 화창한 하늘 아래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이 자랑스럽게 이끌었던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는 변방의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보여준 마지막 슬라이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의 반도체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미래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를 한국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예측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충격적인 현실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학생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죠.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한지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산업에서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문화라고요? 단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라인 우리 이탈리아와 비교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한지수가 보여준 숫자들은 제 오만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BTS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29조 원입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 구찌의 연간 매출보다 큰 숫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이 우리의 자존심인 구찌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지수는 넷플릭스 순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 16억 5천만 시간 이상 시청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었죠. 잠깐만요. 그건 한 번의 성공 사례일 뿐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지수는 연이은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달성, 사랑의 불시착의 아시아 전역 열풍, 더 글로리의 세계적 흥행.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무려 118조 원에 달합니다. 강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우리 이탈리아의 전체 관광 수입보다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한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에 이어 이제는 K-뷰티, K-푸드까지. 한국 문화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탈리아의 문화 수출액은 얼마입니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문화 산업에서는 한국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미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메타버스와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의 버추얼 콘서트,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더빙 서비스, 메타버스 속 한류 문화 체험까지. 문화는 이제 더 이상 예술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된 거죠. 한지수의 말은 저의 전통적인 문화예술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문화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문화 수출은 단순한 콘텐츠 판매가 아닙니다.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음식, 화장품, 패션, 관광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어 학습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 밀라노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국 화장품 매장들, 한국 식당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저는 문득 강의실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유럽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강의실은 더욱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 경제 성장률, 자동차 산업, 교육 시스템, 반도체 기술, 문화 산업.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격차를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2010년, 2020년.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지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이 가진 세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에 취해 전기차의 미래를 보지 못했고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주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이 천연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절박함이 만든 혁신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다 반도체 산업을 잃었고 문화 산업의 혁신도 놓쳤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안정만을 추구하다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루카 모레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회사의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부품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보자는 의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개해야 한다는 제안, 문화산업의 혁신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지수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산업, 바이오 산업.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 발자국을 앞서 나가고 있어요. 강의실의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강의실에 들어설 때만 해도 저는 얼마나 오만했었나요?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 한지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나라의 진정한 저력이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저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직도 한지수가 보여준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교수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학자로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저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요.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한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이 수백 년의 역사나 전통이 아닌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